1977년 12월 어느 차가운 아침, 서울 한복판이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거리 곳곳을 휘감았죠.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순간이었거든요. 수출 100억 달러는 꿈만 같은 목표를 마침내 달성한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거대한 유조선을 건조하며 자동차까지 만들어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에 간신히 올라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기차표를 손에 쥘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1977년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세울 만한 자원이라곤 하나도 없던 시절,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시작으로 1970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불과 7년 뒤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해냈습니다. 이때 뉴스위크 표지에 실린 기사가 바로 Korean is coming, 즉 한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목격한 세계 언론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렸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이 일을 해냈거든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수출 100억 달러 돌파였죠. 7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정말 높아 보였던 목표였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 돌이켜보니 작은 고개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개를 넘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죠. 영국이 180년 동안 이뤄냈던 경제 성장 과정을 우리는 18년 만에 압축적으로 성장해냈으니까요. 옷을 털면 먼지가 나던 시절,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 물자에 생존을 의존해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많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 하루 새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고 내일 끼니를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길에서 나무를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먹고 나면 얼굴이 붓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이죠. 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뀌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당시 집권한 박정희 정부도 보릿고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첫 해 성장률이 2.2%로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자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립경제를 목표로 모든 것을 국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였죠. 석유도 사와야 하고 부족한 식량도 수입해야 하며 공업 원료도 외국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올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남에게 빌려서 해결할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수출을 통해서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수출로 완전히 옮긴 거였죠.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는 오직 수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야 했던 시절, 당시에는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귀중한 수출품으로 손꼽히기도 했어요. 처녀들이 시집갈 때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가바바를 만들어 수출했던 것이죠. 1964년 미국이 중국산 가발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가발은 외화벌이 1등 공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가발들이 한때는 전체 수출량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여성들의 희생이 톡톡히 빛을 발한 셈이었어요. 1960년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은 3,283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수입액은 그보다 10배가 넘는 3억 353만 달러였습니다. 그나마 수입의 대부분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이었죠. 이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출품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출 기반을 다지던 초기 당시 수출품들은 우리의 경제 상황만큼이나 궁색하고 어설펐어요. 공산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돼지, 합판, 철광석 같은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넝마도 팔았고 뱀도 팔았으며 다람쥐도 팔았고 오징어도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징어가 우리 수출 품목 가운데 5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가 검다는 점에 착안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크림을 수출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당시 기상천외한 수출 품목들을 만들어내곤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쥐가죽 수출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쥐가죽은 코리안 밍크로 둔갑해서 모자, 가방, 목도리, 코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로 수출됐어요. 이 아이디어는 쥐잡기 운동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잡은 쥐를 처리하다가 떠오른 발상이었죠. 쥐 한 마리당 3원이라는 작은 수익이었지만 궁색한 살림에는 잠깐이나마 미소를 짓게 만드는 소득이었습니다. 쥐털로 옷을 만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만들어 보니 윤기도 많이 나고 부드러우면서도 얇은 털이 윤기가 흘렀다고 해요. 다만 면적이 적어서 옷 한 벌을 만들려면 보통 150마리에서 200마리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출용이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거든요. 당시 수출 실적을 올리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였습니다. 1965년부터 매달 한 차례씩 열린 이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들은 물론 기업인들까지 참석했어요. 여기서 수출 현장의 문제점들이 즉시 해결됐고 다양한 지원책들도 마련됐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에 남아있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직원의 여비와 숙박비가 16달러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16달러로는 도저히 잘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런 실무적인 애로사항들이 최고 권력자와 기업 총수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논의됐던 것이죠. 매달 한 번씩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곤 했던 이 시스템은 지금도 수출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은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꾼 시기였어요. 14만 평의 부지에 즐비하게 서 있는 수많은 공장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업단지로서는 첫 번째로 선보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수출산업단지의 등장은 수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1963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 독일 광부 파견에 지원했습니다.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특권처럼 여겨졌던 시절이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지하 1000m, 섭씨 40도가 넘는 막장에서 폭탄 먼지가 가득한 지하갱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에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고 지지대가 무너져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광부는 8천여 명, 간호사도 1만 1000여 명이나 됩니다. 독일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 하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보낸 1억 달러는 한국 경제를 일으킨 소중한 종자돈이 됐어요. 베트남 파병도 경제 건설의 길목에서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기간산업 육성에 동원될 막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 8년여를 보내며 기술을 연마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겠던 것이죠. 장병수당을 비롯해서 전투원과 기술자들이 8년 벌어들인 외화는
약 50억 달러였는데 이 중 20억 달러가 구로관 조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고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획득한 새로운 위안 조건들로 60대 경제개발의 목표를 달성했죠. 이른바 노동력적 산업화의 성공이었고 한국 경제의 1차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이후 격동기에 성장한 한국 경제에는 유능한 경제 관료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직을 맡아 7세 경제개발을 주도한 남덕 장관도 그중 사람이에요. 당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교수도 자문을 맡았던 남덕우는 정책에 비판적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3억 달러 달성 후 2년 만에 수출 7억 달러를 달성했고 10억 달러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과 잘 보세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누구라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나이든 세대들에게는 주문 다가오는 잘 살아보세. 당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수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1억 달러의 벽을 깬 지 6년 만에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사람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며 감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 씨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입금 완료라는 통보가 왔을 때 모두 기쁨의 환호를 질렀다고 해요. 이 두 자리 숫자는 배고픔의 시대를 벗어나게 해줬거든요. 10억 달러 수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공장 일자리를 찾아 떠밀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것 부족해서 거리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일도 흔했어요. 수출 10억 달 달성 이후 그런 시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밀가루가 남아 돌아서 몇 부씩 쌓아놓을 수 있게 됐고 국민이 100와트 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68년도쯤 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전기불이 초가집에도 모두 들어오게 됐거든요. 10억 달러인지는 이해가 안 갔지만 우리 와닿는 변화들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도 우리 몸에 닿는 큰 변화였습니다. 수출 10억 달러의 달성은 보릭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어요. 적어도 굶주릴 걱정은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무렵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13년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화를 최초 선언했어요.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중화학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육성에 정책 중점을 두는 중화학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시작됐고 사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구상해온 야심작이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은 당시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심도 있는 검토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미국도 만류했고 상당 무모한 모험적 결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자본 집약적이거든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원들을 집중시켜줘야 하는 무모하고 상당 위험부당이 되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철강업 세계 6위, 석유화학과 정유는 각 5위 7위, 조선은 2위, 자동 세계 5위를 달리는 중화학공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70대 초반 중화학공업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여겨졌어요. 성공을 장담한 이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결심하게 하는 사건이 그보다 5년 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무장공비 31명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은 자주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상당 첨단 무기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자체 생산해냄으로써 기본 방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919년 닉슨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거든요. 공업화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금이 문제였어요. 총 예산 100억 달러 가운데 종잣돈 27원을 조달할 방안도 막막했습니다. 경제의 운명을 걸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니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당시 남덕우 장관은 유동성이 낮은 저축성 예금 1년 증가액의 20%를 가지고 국민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년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유가가 솟는 가운데 기름과 원유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그 저지는 감당할 만했던 것들이 오일 쇼크가 되면서 서민제의 직격탄이 됐던 것이죠. 우리도 유파동의 파장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유가는 4배 이상 뛰었고 버스 때 운행을 중지하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오일 쇼크의 해결책은 지구대편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중화공업 초기에 1차 위기가 73년 석유 위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행운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이 중도 특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베트남 파병이 일정에 박정희 정권에 경제발 추동력을 줬던 것처럼 중특수가 위기에 처한 중화공업화 추진의 행운의 건이 된 것이죠. 76년 드디어 한국은 오일쇼를 중동 특수로 108호 전환하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 신화의 주인공은 정주희 현대건설 회장이었어요. 중동에 가서 그 덕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정주희 회장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건설하려면 비가 와서 맨날 못하는데 비가 아까 얼마나 좋냐. 건설하려면 모래와 자갈, 시멘트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면 모래와 자갈이 많지 않냐. 남들과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9억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하게 됐어요. 선수금이라고 해서 미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20%를 주는 계약 조건이었는데 20%면 2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외환보유고가 2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선수 2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베일 항만공사는 국가인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억만 달러라는 수주액은 당시 부 예산의 25%를 웃도는 엄청 액수였거든요. 이후 현대는 연이어 사우디 해군기지와 주택지, 전용항만공사도 수주해서 합치 8억 달러의 대형 공사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공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수출 품목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공업 제품에서 자동차, 철강, 선박으로 바뀌면서 100억을 향한 행진이 계속됐어요. 포니 신화가 탄생하고 조선 없는 상태에서 20만 톤급 유조선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출 품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수출식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시의 근본적인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촉상사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방식을 그대로 본떠 만든 종합상사 제도가 도입된 1075년 삼성, 대우, 국제, 한일합성, 쌍용 등 5 종합상사가 탄생했어요. 라면서 미사일까지, 그러니까 일부하는 나라가 생산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우리가 처리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에는 꽤 많은 세금 및 금융사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사들은 마음 수출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어요. 20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종합사의 전설은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는 주된 투신 방법이 텔렉스밖에 없었어요. 종합상사는 기업의 출창구로서 100억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견인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동 특수와 종합상사의 탄생은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어요. 75년 당시 수출은 50억 달러로 70도 10억 달에 비하면 5배가 넘는 급성장을 보인 것이고 그도 매년 40%가량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선에서는 모두가 수출전사였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수출에 달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 수출에 미쳐 있다시피 했거든요. 국민 폭력 수출 체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결과가 됐으니까 보통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수출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신한 상공부는 수출 분위기 고조를 위해 수출 억 달 표어를 모집하기도 했어요. 수출 억 달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세관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은 술 통관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고, 종합 상사들에게는 이번 달에 수출을 당신들은 얼마나 할 것인지 확인했어요. 2년 만에 쌀, 막걸리와 약주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 2주 전인 12월 8일 쌀 막걸리의 시판이 허용됐어요. 귀한 쌀로 막걸리를 빚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보릿고의 아픔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수출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늘 100억 달게 될 것 같다, 20일 날 그렇게 예상했고, 그리고 2주 후인 1977년 12월 22일 서울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수출이 마침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100억 달 목표가 달성된 1977년 12월 22일을 100억 수출의 날로 정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어요. 64년 1억 달러 달성 후 13년 만에 그 배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다 인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세계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면 오늘 그 나라가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는 결정 역할을 했던 계기가 100억 고지탈환 한가적이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는 나라였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직만 보고 달렸거든요. 보다 잘 살아보자는 꿈. 중화공업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970 12월 22일이라는 매일매일 집계되는 우리나라 총액인 간판에 102억 30만 달러라는 숫자가 찍힌 순간 국민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36년이 지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출 100억 달 달성은 분명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사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출 100억 달 달성을 통해서 중공업으로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었고, 또한 선진 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100억 딜과 100이라는 숫자, 그것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으로만 여겨왔던 우리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안겨준 세 자리 숫자였습니다. 스크립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한 줄당 글자 수 150자 이상 유지. 불필요한 중복 내용과 상세 설명 제거,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만 압축, 각 문단의 길이를 150자 이상으로 유지하여 규칙 준수 약 6,000자 축소하여 목표 글자 수 달성. 이제 규정에 맞는 길이로 조정되었으며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